13살 바다는 바다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잠수했고 버티기 위해 숨을 참았습니다. 가난, 조롱, 빚,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가족의 비밀. 이 이야기는 한 꼬마 해녀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큰 판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팔막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프롤로그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이 아이의 선택을 어떻게 보실지 댓글로 미리 남겨주세요. 할아버지, 제가 구해드릴게요. 처음엔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주 남쪽 끝, 썸파도가 유난히 거칠던 그 새벽 바다에서는 떠오르는 것도 가라앉는 것도 죄다 바다 마음 같았거든요. 부표 하나쯤 뒤집히는 건 흔했고 떠내려온 통발이나 낡은 구명조끼가 검은 물속에서 사람처럼 보이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바닷속 어둠 한가운데 양복 자락이 물결처럼 펄럭였거든요. 그리고 그 양복 아래로 돌덩이가, 정말 돌덩이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삼키듯 물을 삼켰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해초도 통발도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이었어요. 새벽 4시, 우리 집 슬레이트 지붕을 해풍이 들썩이며 긁고 지나가던 시간. 할머니는 내 방문 밖에서 한 번 더 말했다가 끝내 말을 삼켰죠. 하루야, 오늘은 학교가. 할머니 오춘자. 올해 73인데도 내 앞에서는 늘 강한 척 하는 사람. 그래도 숨소리 끝에 묻어나는 떨림까지는 못 숨겨요. 병원 진단서가 부엌 서랍 안에서 종이장처럼 얇게 누워있던 날부터 할머니 목소리는 늘 한 번 더 참아보자 같은 무게를 달고 다녔으니까요. 오늘 물때 좋아요. 나는 이미 잠수복을 반쯤 입고 있었어요. 고무가 차갑게 굳어서 겨드랑이와 목 뒤 살이 쓸리며 따끔거렸죠. 숨을 들이쉬면 고무 냄새가 목구멍 안쪽까지 밀려왔어요. 좋긴 뭐가 좋아. 할머니가 문을 열어젖혔어요. 그 얼굴이 말보다 먼저 피로했어요. 지친 사람이 분노까지 꺼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요. 14살짜리가 무슨 물질이야. 14살. 내 이름은 이하루. 원래 이런 이름이 아니었다고 할머니는 가끔 술김에 중얼거렸지만 나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봐도 답이 늘지 않으니까. 하지만 목에 걸린 펜던트만큼은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 삶의 안쪽을 계속 두드리는 물건이었어요.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 반쪽짜리 문양, 물결처럼 휘어진 해 문양이 절반만 새겨진 펜던트. 나는 손가락으로 그 반쪽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약값이 제 바다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할 때 일부러 담담하게 말해요. 감정이 먼저 나오면 할머니가 무너질까봐. 무너지면 우리 둘 다 끝이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을 꺼냈어요. 긴 한숨. 그 속엔 미안하다가 들어있었고 그래도 안 된다도 들어있었고 그런 데가 들어있었어요. 그런 데가 우리 집을 살렸어요.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돌렸거든요. 나는 망사리를 어깨에 걸고 집을 나섰어요. 구멍난 운동화 속으로 새벽 이슬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저려왔고 내 손등에는 잠수복 고무에 긁힌 자국이 붉게 올라왔어요. 바다 냄새가, 아니 내 몸에서 나는 비릿함이 나는 싫었어요. 싫은데 익숙했어요. 익숙해서 더 싫었어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애들이 웃었어요. 야, 또 해녀 딸내미 간다. 비린내 난다. 중학교는 꿈도 꾸지 마라. 나는 모르는 척 지나갔어요. 익숙한 소리, 익숙한 상처. 가끔은 반항하고 싶었지만 반항하면 그 다음이 더 피곤했어요. 나는 피곤해질 여유가 없었어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아직 어두웠어요. 검푸른 물결이 숨을 쉬듯 들썩였고 멀리서 파도는 낮게 울었어요. 물살이 세지는 날은 바다가 내게 오늘은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날인데 그날 나는 바다 말을 듣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입술에 갖다 댔어요. 아빠 오늘도 나 지켜줘. 나는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하지만 이 펜던트만 보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 떠올라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데 떠올라요. 그런 게 가족이라는 건지 나는 아직 몰라요. 다만 이 펜던트는 내 삶의 반쪽이 있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말해요. 잠수경을 조이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바다로 몸을 던졌죠. 철썩? 찬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한 번에 잠갔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늘 숨이 턱 막혀요. 누구든 그래요. 그래도 나는 그 순간이 좋아요. 바깥 세상의 소리가 뚝 끊기거든요. 사람들 말, 웃음, 빛 독촉, 학교 가라는 말, 그런 게 전부 멀어져요. 물속은 고요했어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나는 깊이 내려갔어요. 수심 5m, 10m 귀가 먹먹해지면서 세상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은 차갑게 굳었어요. 바위 틈에 붙은 전복을 찾았고 비창으로 조심조심 떼어냈어요. 망사리가 조금 무거워질 때마다 나는 오늘은 된다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하지만 3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십 번 입술은 갈라지고 손끝은 쭈글쭈글해졌는데도 망사리는 반쯤도 차지 않았어요. 물때가 좋아도 바다는 늘 내 마음처럼만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다시 나왔어요. 할머니 몰래. 밤바다는 낮보다 무서워요. 빛이 없으니까, 소리가 더 커지니까, 파도가 더 가까워지니까. 나는 그 무서움을 꾹 눌러 담고 더 깊이 들어갔어요. 할머니 약간, 빛,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라나는 질문 하나. 아빠는 누구였을까? 수심 15m쯤 바위 틈에 손을 넣고 전복을 더듬던 순간이었어요. 쿵! 머리 위에서 바다가 한번 흔들렸어요. 거대한 물체가 떨어진 것처럼 물기둥이 내려 꽂혔고 모래 먼지가 물속에서 폭발하듯 퍼졌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뭐야? 지금 뭐가 떨어진 거야? 물에 먼지가 가라앉자 보였어요. 뒤집힌 휠체어. 그리고 그 휠체어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네킹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물속에서 흔들리는 손가락이 너무 인간적이었어요. 양복 바지 자락 사이로 흰 셔츠가 떠올라 있고 턱이 물살에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 뒤에는 밧줄로 칭칭 감긴 돌덩이가 매달려 있었죠.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건 떨어진 게 아니라 버려진 거였어요. 나는 잠깐, 정말 잠깐 고민했어요. 내가 저기 가면 나도 같이 끌려간다. 내 숨은 이미 오래 못 버틴다. 할머니가 기다린다. 하지만 그 고민은 너무 짧았어요. 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나는 노인에게로 헤엄쳤어요. 팔을 휘젓고 다리를 차올리고 물살을 찢으며 노인의 손을 붙잡는 순간 피부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셔츠 사이로 뭔가가 반짝였어요. 펜던트, 반쪽짜리 문양, 내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곡선, 똑같은 흔적. 설마.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내 목의 펜던트를 꺼냈어요. 물속에서 금속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고 나는 두 펜던트를 천천히 가까이 가져갔어요. 철컥. 자석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두 조각이 한 몸처럼 붙어버렸어요. 문양이 완성됐어요. 그 완성된 문양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내가 모르는 얼굴, 내가 모르는 목소리, 내가 모르는 이름들이 물속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스쳐갔어요. 눈물이 나왔는데 물속이라 티가 안 났어요. 그래도 나는 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이야?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노인은 계속 가라앉고 있었고 돌덩이는 너무 무거웠어요. 나는 비창을 꺼내 밧줄을 잘라보려 했어요. 하지만 굵은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산소가 바닥났고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여기서 놓치면 평생 놓친다. 나는 내 부편의 생명줄 태왁줄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줄을 노인의 몸에 칭칭 감아 묶었어요. 떠올라라. 제발 떠올라라. 태왁을 놓자 부력이 노인을 조금씩 끌어올렸어요. 나는 밑에서 노인을 밀어 올리며 따라 올라갔어요. 내 태왁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어요. 노인의 것이었어요. 시야가 어두워졌어요. 폐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 숨을 참는 순간 나는 펜던트를 손안에서 꽉 쥐었어요. 아빠 도와줘. 그때 위쪽에서 어렴풋한 빛이 흔들렸어요. 절벽 위, 손전등 불빛, 시신 보여? 아니요, 안 보입니다. 됐어. 가자. 목소리, 낯선 목소리, 차갑고 급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는 목소리. 나는 물속에서 얼어붙었어요. 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떨어뜨린 사람들이야. 손전등 불빛이 바다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나는 숨이 끊어질 것 같아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빨리 떠오르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불빛이 멀어지고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을 때 나는 수면을 뚫고 올라왔어요. 푸아. 공기가 목구멍으로 밀려 들어오자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나는 태왁을 붙잡고 노인을 끌고 파도를 뚫고 해변으로 향했어요. 몸이 가벼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내 손에 붙어버린 완성된 펜던트였어요. 모래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노인을 끌어올렸어요. 양복은 물을 잔뜩 먹어 무덤처럼 무거웠고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숨도 없었어요. 나는 TV에서 본 대로 가슴을 눌렀어요. 작은 손이 커다란 가슴을 눌렀고 내 팔은 떨렸어요. 하나, 둘, 셋 숨을 불어넣고 다시 눌렀어요. 제발, 제발 눈 떠요. 그리고 콜록 노인이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나는 거의 울부짖으며 그를 옆으로 돌렸고 노인은 다시 한번 크게 물을 뱉었어요. 그제야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떴어요. 여긴 어디지?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지만 나는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살았다. 살아났어. 나는 노인을 껴안았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몸이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나는 노인의 셔츠 사이 펜던트를 내 손안의 펜던트와 함께 바라봤어요. 완성된 문양이 달빛에 젖어 반짝였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헐떡이는 숨소리, 익숙한 목소리. 하루야. 할머니. 할머니가 나와 노인을 비추는 순간 그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손전등이 덜덜 떨리더니 모래 위로 떨어졌어요. 할머니 입술이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아니, 이 양반이 왜? 나는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어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 알아요? 할머니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노인의 얼굴만 보고 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숨처럼 말했다가 울음으로 무너졌어요. 이분은 서해준 회장이야. 나는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만 할머니가 회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 세상이 갑자기 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치고 있었고 나는 내 목에 펜던트를 꽉 쥐었어요. 완성된 문양이 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맥을 쳤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어요. 오늘 내가 구한 건 한 노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반쪽이었다는 걸. 노인은 말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누워 있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눈은 나를 보지 못하고 허공을 떠다녔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릴 때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아직도 물속에 있는 것처럼. 하루야, 일단 집으로 데려가야 해. 할머니 오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건 내가 태어나서 몇 번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서는 얼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우리는 노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다. 내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무릎이 덜덜 떨렸고 발바닥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머릿속엔 한 생각만 맴돌았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오면 안 된다. 해변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 시신 보였어? 아니요. 그럼 됐어.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던 그 톤. 나는 그 소리를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문을 걸어 잠갔다. 자물쇠를 2번이나 확인했다. 그리고 노인을 안방에 눕혔다. 낡은 요 위에 양복 차림의 노인이 누워있는 장면은 현실 같지 않았다. 우리 집엔 늘 소금 냄새와 된장 냄새만 있었지 이런 도시의 냄새는 어울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노인의 젖은 옷을 벗기며 중얼거렸다. 이분이 왜 여기 계셔? 그 말은 질문 같았지만 사실은 부정에 가까웠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하얗게 불어 있었다. 그 사이로 내 목에 걸린 펜던트가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꺼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노인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다시 바라봤다. 완성된 문양. 반쪽이었던 내가 반쪽이었던 누군가와 이어진 흔적. 가슴이 조여왔다. 하루야.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이분은 서울 사람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모시던 분이야.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모시다뇨? 할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가 이 집으로 도망쳐 오기 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엄마. 나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바다 냄새가 섞인 머리칼, 잠들기 전 불러주던 낮은 노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만 기억한다. 엄마가 이 집으로 왜 도망쳤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노인을 바라봤다. 그건 이 양반이 깨어나야 알 수 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숨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노인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없었고 손톱은 정리되어 있었고 양복 안쪽 셔츠는 비싸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바다에 버린 사람들이 너무 조직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몸이 움찔했고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심장이 뛰었다. 다시 오면 어떡하지? 이 집을 알게 되면 나를 봤을까? 나는 안방 문 앞에 앉아 밤을 새웠다. 손에는 비창 대신
구두끈처럼 묶은 밧줄 조각을 쥐고 이상하게도 바다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불안했다. 새벽녘 노인이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아, 나는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 노인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나를 봤다. 너는,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 나를 보고 있었다. 여긴 병원이 아니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주예요. 바다 옆집.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안에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스쳤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안도. 내 이름은. 그는 말을 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대신 말했다. 여긴 안전해요. 노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목에 걸린 펜던트를 봤다. 그건 말끝이 흐려졌다. 왜? 그 문양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펜던트를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바다는 내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이제 나는 그냥 해녀 손녀도 그냥 가난한 아이도 아니었다. 바다는 내 인생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날 이후로 깨어있긴 했지만 제대로 돌아온 사람은 아니었다. 눈은 뜨고 있었고 밥도 조금씩 먹었고 숨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름을 묻으면 고개를 저었고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창밖 바다만 오래 바라봤다. 기억이 바닷물처럼 흩어졌구나. 할머니 오춘자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으니까. 할머니는 노인에게 새 이름을 지어줬다. 이제부터는 만석이야.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만석? 그래. 복 많이 받으라고. 만석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아이처럼 어색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며칠이 지나자 섬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다. 바람이 유난히 잦아든다거나 부두 쪽에서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끊긴다거나. 그러다 확실해진 건 낯선 배였다. 가파도에는 늘 비슷한 배만 들어온다. 어민들 배, 관광객 배, 서로 얼굴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날 항구의 정박한 배는 달랐다. 검은색, 너무 깨끗했고 섬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루야. 할머니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요 며칠 섬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관광객 아니에요?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 찾는 눈이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안방을 바라봤다. 만석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방.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바깥을 계속 살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 설마 그날 밤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못 찾으면 끝이야. 다시 확인해. 다음 날 아침 섬 이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오춘자 어르신, 요즘 섬에 외지인이 좀 많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관광철이잖소. 하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들 관광객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흘끗 봤다. 혹시 최근에 특이한 노인 보신 적 없습니까? 그 순간 내 숨이 멎었다. 없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우리 집엔 나랑 손녀뿐이우다. 이장은 잠시 더 서 있다가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들킨 건 아니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안방으로 가서 문을 꼭 잠갔다. 만석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얼굴 반쪽만 비추고 있었다. 밖이 시끄럽다. 그가 낮게 말했다. 할아버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붙잡았다. 차가운 손. 그런데 힘이 있었다. 너, 바다에서 나를 봤지. 나는 숨을 삼켰다. 네. 그날, 나는 죽을 뻔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그는 말을 멈췄다.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눌렀다. 검은 냄새가 났다. 냄새요? 비 오는 밤, 비싼 향수 냄새. 그 순간 절벽 위 손전등 아래서 스쳐 지나갔던 그림자가 떠올랐다. 검은 양복, 조직적인 움직임. 그 사람들, 다시 올 거다. 만석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와 달랐다. 멍하지도 흐릿하지도 않았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때는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너도 위험해진다. 그날 저녁 나는 바닷가에 나가 혼자 앉아 있었다. 물결이 발밑에서 찰랑거렸다. 왜 나였을까? 왜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 질문은 의미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바다는 나를 이 길로 데려왔다. 나는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완성된 문양.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그날 밤 만석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하루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너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아직 이유는 몰랐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이 노인과 나는 이미 같은 편이라는 걸. 소문은 늘 그렇게 시작됐다. 조용히 바람처럼 서울에서 큰 사람이 사라졌대. 해녀 할머니들 사이에서 처음 들렸다. 물질을 마치고 올라와 망사리를 정리하던 오후였다. 큰 사람이요? 내가 묻자 한 할머니가 입술을 내밀었다. 그냥 큰 사람이 아니요. 대기업 회장이래. 그 순간 내 손이 멈췄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제주 인근 해상 실종. 화면 속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익숙했다. 너무도 안방에 누워있는 그 노인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할머니.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돌아봤다. 할머니 오춘자는 이미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행주가 젖어 있었다. 그분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마.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이 집에서는 그 이름 꺼내지 마. 그날 이후 섬의 외지인이 눈에 띄게 늘었다. 경찰이라고 했다. 회사 사람이라고 했다. 기자라고도 했다. 다들 같은 질문을 했다. 최근에 낯선 노인 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마주쳤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섬과 어울리지 않는 구두. 그중 한 남자가 나를 불러 세웠다. 학생. 나는 멈춰섰다. 이 사진 본 적 있니? 사진 속 얼굴. 확실했다. 만석 할아버지였다.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정말? 네. 그의 시선이 내 목으로 내려왔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펜던트를 가렸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래. 혹시 생각나면 연락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해송그룹 대외협력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집으로 뛰어왔다. 문을 잠그고 안방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만석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봤구나. 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는 처음으로 정면에서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도망친 사람이 아니다. 심장이 조여왔다. 버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버틴 사람이다. 그는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지만 본능은 남아 있었다. 나를 바다에 던진 놈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럼 왜 실패했죠? 내 질문에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너 때문이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쳤다. 그날 밤 섬 전체에 순찰차 불빛이 돌았다. 경찰이 가가호호 방문했다. 질문은 점점 집요해졌다. 그리고 그날 새벽 집 앞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나를 끌어안았다. 하루야. 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뭐요? 할머니는 나를 똑바로 봤다. 숨길 건지 맞설 건지. 나는 안방을 바라봤다. 만석 할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다. 숨지 않을래요. 내가 말했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상대가 먼저 실수하게 만들 거예요. 그 순간 만석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게. 똑똑하구나.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제 나는 구해준 아이가 아니다. 판 위에 올라선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섬은 곧 폭풍의 중심이 된다. 그날 밤 만석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다. 숨은 고르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펜던트를 찾았다. 마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무언가를 본능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물을 데워 수건을 가져왔다. 이마에 올려주려는데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 펜던트. 나는 멈췄다. 그거 어디서 났니?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지금까지의 흐릿함이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목에 걸린 펜던트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두 조각이 공기 중에서 가까워졌다. 철컥.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완전한 문양. 그 순간 할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설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지금 누구 이름 말했어요? 그는 이마를 움켜쥐었다.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었다. 피냄새. 비오는 밤. 누군가 웃고 있었어.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만석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오춘자. 할머니의 이름. 정확한 발음. 할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기억났구나.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그 애는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서리의 딸이지. 내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럼 저는
내 손녀다. 말이 끝나자 내 다리가 풀렸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녀. 그 단어 하나가 내 지난 인생을 전부 다시 쓰는 것 같았다. 서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망쳤다. 나 때문에.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회장실, 완벽한 장남, 그리고 질투에 미친 둘째. 그놈은 가족보다 회사를 원했다. 그래서 아빠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다. 사고가 아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럼 엄마는 너를 살리려고 섬으로 도망쳤다.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는 바다를 보듯 허공을 바라봤다. 나도 바다로 떨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번엔 확실히 죽일 생각이었지.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밖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를 봤다. 넌 무섭지 않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이유를 알았어요. 나는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었다. 완성된 문양이 가슴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하루야, 그 길은 제가 선택할게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이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되찾는 싸움이라는 걸. 그날 이후 만석 할아버지는 사람이 달라졌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다. 이름을 물으면 잠시 멈췄고 연도를 묻으면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빛이 또렷해졌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맹수가 필요한 순간에만 눈을 뜨는 것처럼. 하루야. 아침 식탁에서 그가 나를 불렀다. 네. 이 섬은 사람 숨기기 좋은 곳이다.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찾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이 섬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된다. 그 말은 경고였다. 그날 오후 섬에 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번엔 둘이 아니라 셋. 이번엔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눈이었다. 그중 한 명이 마을 회관 앞에서 통화를 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진과 유사합니다. 다만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왔지. 네. 이제 숨는 단계는 끝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나에게 처음으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이름, 숫자, 도시, 계좌. 처음엔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건 내가 숨을 삼켰다. 회사 이름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죽은 뒤 그놈이 손댄 곳들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밤마다 종이를 채웠다. 기억의 파편을 모으듯 퍼즐을 맞추듯. 이건 비서, 이건 변호사, 이건 배신자.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적었다. 13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른보다 더 차분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서울. 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 한 남자가 고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실종 이후
이상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비서해 보고 제주 쪽에서 이름 없는 노인과 아이를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웃었다. 아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설마.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펜던트가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잔이 멈췄다. 뭐라고? 해속 문양. 회장님이 늘 착용하던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식었다. 그 아이. 남자가 낮게 말했다. 살아있었군. 그는 천천히 웃었다. 이번엔 기쁨이 아닌 결심의 웃음이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겠어. 그날 밤 나는 바닷가에 나가 있었다.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고 물결은 잔잔했다. 할아버지가 내 옆에 섰다. 무섭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짓말이구나. 그는 웃었다. 그래도 가는 거다. 나는 바다를 봤다. 13살 때 사람을 구했던 그 바다. 이제는 나를 시험하는 바다. 할아버지. 응. 끝까지 갈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 이름을 붙였다. 되찾기. 이름을, 사람을, 그리고 내 인생을. 사람들은 아이를 쉽게 본다. 말이 적으면 더 쉽게 본다. 가난하면 더더욱. 그게 그들의 실수였다. 하루야.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상대는 확신을 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확신을 주면 되죠. 할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래. 미끼를 던지자. 우리는 일부러 흔적을 남기기로 했다. 완벽히 숨으면 상대는 더 난폭해진다. 하지만 희미한 흔적을 보이면 상대는 욕심을 낸다. 첫 번째 미끼는 소문이었다. 섬에 예언하는 노인이 있다더라. 그 말은 해녀 할머니들 입에서 시장으로, 선착장으로, 관광객 입으로 번졌다. 할머니들은 연기를 잘했다. 아이고, 미래를 본다 하더라. 돈 얘기만 하면 맞춘다던데. 그 말은 우리가 시킨 적도 없는데 자라났다. 두 번째 미끼는 나였다. 나는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게 다녔다. 펜던트도 숨기지 않았다. 학교 끝나고 선착장 근처를 지나고 마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나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사흘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아이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짧고 무례했고 확신에 찬 문장. 나는 바로 지웠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왔다. 그 노인에 대해 왔다. 내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빨라. 급하군요. 아니, 그는 낮게 말했다. 두려운 거다. 세 번째 미끼는 정보였다. 할아버지는 일부러 기억이 덜 돌아온 척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더듬고 눈을 피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서울, 비 오는 밤 같은 단어를 흘렸다. 그걸 본 사람들은 전부 같은 표정을 지었다. 확신. 그날 밤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하루야. 네. 이제 놈이 직접 움직일 거다. 왜요? 다른 손으로는 확인이 안 되거든.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섬에 검은 세단이 들어왔다. 이번엔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이건 찾으러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온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봤다.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렸고 걸음에 망설임이 없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름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다. 무선미대. 할아버지가 내 옆에 섰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니요. 거짓말이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제가 믿기에요.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자지 않았다. 문은 잠갔고 불은 최소한만 켰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양복을 입었다. 13년 만에 다시 입는 옷, 구김 하나 없이 정리된 손놀림.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니죠? 내가 묻자 그는 미소 지었다. 돌아올 필요 없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봤다. 놈을 마주치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똑똑, 노크 소리. 섬에서는 절대 나지 않는 소리였다. 문 좀 열어주시죠. 차분한 남자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명령이 들어 있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가 나갈게요. 할아버지가 내 손목을 잡았다. 기억해라. 네. 절대 먼저 감정 드러내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었다. 남자는 나를 내려다봤다. 잠깐 놀란 표정.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말했다. 그 아이구나.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에서 그가 진 이유는 처음부터 나를 아이로만 봤기 때문이라는 걸. 문 앞에 선 남자는 가까이서 보니 더 완벽했다. 구김 하나 없는 정장, 각 잡힌 구두, 흔들림 없는 눈동자. 서울에서 성공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 그래서 더 확신에 차 있었다. 혼자 사니? 그가 먼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랑요. 그의 시선이 내 어깨 너머로 집안을 훑었다. 그 순간 눈이 아주 잠깐 멈췄다. 안방 쪽. 아주 짧았지만 나는 봤다. 확인했다는 눈빛.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은 정중했지만 선택지는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는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다. 너희 집에 계신 그 노인에 대해서. 그 순간 집안에서 기척이 났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만석 할아버지가 문턱을 넘어 나왔다. 조금 구부정한 자세, 흐릿한 눈빛, 연기. 하지만 남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다. 그런데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의식적인 소리. 집 안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다. 아버지요? 내가 물었다. 아주 천진하게. 그는 그제야 자기 실수를 알아챘다. 아니. 급히 웃으며 말했다.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아서.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만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조금 전과 완전히 달랐다. 멍하지도 흐리지도 않았다. 꿰뚫는 눈. 오랜만이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 목소리. 남자가 중얼거렸다. 설마. 그는 한 발 물러섰다. 아직도 나를 바다에 던진 걸 사고라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 같았다. 남자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움직였다. 나는 그걸 보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전화 안 터져요. 그가 나를 봤다. 뭐, 섬이라서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귀 밝아요.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계획에 없던 변수, 아이의 개입. 하루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이 사람, 여기 왜 왔는지 제가 듣고 싶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그는 결국 그 단어를 다시 썼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 말에 할아버지가 웃었다. 차갑게. 집? 네. 내 집은 여기가 아니다. 그는 남자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증거 있습니까? 그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나는 가방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다. 계좌, 이름, 날짜, 그리고 녹음 파일이 저장된 작은 USB. 여기요. 내가 말했다. 아직 세상에 공개 안 한 거.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너.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너 뭐야?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바다에서 당신 아버지를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의 딸이에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분노, 공포, 그리고 패배를 처음 느낀 얼굴.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걸. 그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장 주머니 속 손은 멈췄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움직이면 이건 확인이 아니라 자백이 된다는 걸. 하루야.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이제 됐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다. 싸움은 끝났고 남은 건 철이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지?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우린 도망친 적 없어요. 그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당신들이 밀어낸 거죠.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새벽 섬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순찰차, 그리고 헬기. 이번엔 숨기는 쪽이 아니라 찾으러 온 쪽이었다. 뉴스는 빠르게 바뀌었다. 대기업 회장 실종 사건, 제주에서 생존 확인. 과거 사고로 위장된 범죄 정황 다수 드러나. 관련자 긴급 체포.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말없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는 안방을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로 갈 거다. 그가 말했다.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게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후회 없겠니? 나는 웃었다. 바다는 도망치지 않아요. 며칠 뒤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되찾았다. 서류 위에 적힌 이름. 본래의 성, 본래의 자리.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름은 되찾았어도 내 뿌리는 바다라는 걸. 서울의 회장실은 크고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그곳이 낯설지 않았다. 바다보다 깊은 곳도 파도보다 거센 자리도 이미 겪어봤으니까. 기자들이 물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두려웠죠.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도 사람은 지켜야 할 곳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파도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잠수복을 입었다. 태왁을 붙잡고 바다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었다. 수면 위로 올라오며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푸아. 햇빛이 부서지고 물결이 반짝였다. 나는 알았다. 그날 13살의 내가 노인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운명이 나를 끌어올린 거였다는 걸. 바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파도였지만 끝까지 물속에서 눈을 뜨고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아이를 무시했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이야기, 프롤로그부터 팔막까지의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바다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선택을 다음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겠습니다.